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화요일 고영태 씨가 체포됐죠. 검찰이라면 고영태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영태 씨는 그간 검찰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만 10여 차례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검찰과 통화를 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말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 체포영장을 발부해두었고 월요일 선임된 변호인과 출석일 조율하기로 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미리 받아둔 영장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더구나 체포한 사유인 사기죄는 경찰이 지난 2월 무혐의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뇌물 혐의, 마사회법 위반 혐의, 검찰이 따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에 걸쳐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을 하루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변호사가 선임되고 출석일을 조율하는 도중에 갑자기 체포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걸까요? 고영태 씨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그동안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 이유 제대로 밝혀내려면 이번 선거 정말 잘 치러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선거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벌써. 네. 김은지 기자가 브리핑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12월 초 정도입니다. 12월 초. 예, 한참 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들어갔거든요. 뉴스로만 4개월을 달려왔는데, 예. 어느새 이제 선거예요. 대선이에요. 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자, 어제 보궐선거가 있었죠? 네, 결과 나왔습니다. 친박 김재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세 자리에서는요, 자유한국당, 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한 명씩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오수봉 후보가, 포천시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요, 총 7곳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3명, 국민의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고요. 기초의원은 총 19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자유한국당이 7명, 민주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 바른정당 2명, 무소속 3명 당선됐습니다. 민심의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이제 좀 적어요. 예. 예, 투표율도 저조하고요. 예, 적긴 한데 각 당이 이제 의미 부여는 당연히 하겠죠. 예.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통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를 휩쓸었으니까 역시 이것의 맹주는 자신들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PK 지역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승리한 곳이 있어요. 예. 네, 기초단체죠. 예, 기초단체긴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고무적일 테고,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하간 무슨 당이 무슨 얘기를 하든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지금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뭐 어떤 지표로 삼기엔 좀 작습니다. 현재 바라보자면 바른정당은 좀 뼈아플 것 같긴 합니다. 기초의원 2명 정도만 당선했기 때문에.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재정 지출을 2배로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소위 제이노믹스입니다. 경제정책을 중심에 두고 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안보를 계속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제 판문점, 또 어제는 전쟁기념관 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쟁기념관에 가서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북미가 일촉즉발의 순간이 되고 있다면서 안보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강한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 이해는 갑니다. 예. 다음은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는 15일 대선 후보 등록하고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재보선에서 당선됐고 재선했는데 그 자리를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른정당은요? 계속해서 TK 표심 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안보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각 세우면서 그분들은 사드 배치 반대했다가 보수표 얻으려고 말 180도 바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말을 바꾼 건 사실이죠. 예. 근데 TK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이 당세를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의당은요? 심상정 후보도 선대위 발족됐습니다. 김세균 교수, 권영길 전 의원, 강기갑 전 의원 등 주요 진보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하루 주요 후보들의 행보를 짚어봤고요. 더 깊이 있는 이 행보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뭐 준비된 순서이 있으니까 그때 짚어보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주요 주자들은 아니지만 대선 출마 선언했던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불출마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지난 5일 대선 출마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통합정부 구성해서 국가위기 극복해보겠다라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신의 노력은 어제로서 멈추겠다. 자신의 호소는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늦었다. 부족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홍석현 전 JTBC 회장 같은 경우에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놓고 행보하는 건 준비되지 않았다라면서 대선 불출마 의사 밝혔습니다. 그럼 정원찬 전 대표만 남게 됐네요. 3인 회동이 제법 화제가 됐었는데 뭐 언론에서만 사실 크게 주목을 했었죠. 예. 근데 이 3인이 이렇게 풀풀이 제갈길을 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정원찬 전 총리가 전류와 인터뷰한 결과가 아닌가. 사두체제라는 비밀을 그때 인터뷰 와중에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이 모임에 와야 된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책임감을 저는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를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지. 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사두체제라는 굉장히 신선한 정치 실험을 얘기하셨다가 세 분이 이렇게 헤어지게 됐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책임을 동감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박지원 대표에게 백의종군 촉구했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박 대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말고 백의종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최고위원도 박 대표는 늘 선당우사를 말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몸소 실천할 적기다 이렇게 거들었는데요. 박지원 대표는 회의 도중에 두 차례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요. 곧이어서 발표된 선대위 이름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이제 선대위 꾸밀 때 시끄럽습니다. 예. 당내에서. 민주당도 시끄럽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이게 뉴스가 좀 되긴 했는데 박지원 대표만한 스피커가 당내에 없죠. 예. 더군다나 지금 불과 4주 남은 대선 전에 뉴스로 나오긴 했지만 박지원 대표가 끝까지 대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다른 당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검찰이 고영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고영태 씨 쪽에서는요,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면서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는데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에 석방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여기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이 뉴스는.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시사인도 고영태 씨를 몇 차례 만나서 인터뷰도 했죠. 김현지 기자도 또 인터뷰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에서 전화 올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 현장을 봤는데요. 계속 검찰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되는데 검찰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전후 사정을 좀 자세히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희 이게 좀 주시한 뉴스라고 보는 게 전 고영태 씨 체포에서 좀 이상한 기운을 전 느끼거든요. 대단히 심각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그러나 아니, 이상하다 하는 기운을 저는 느끼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고영태 씨한테. 지난 며칠 안 됐어요. 지난주 주말이죠.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월요일 출석하라. 주말 금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월요일 출석하라 그러면 보통 당장 일정들이 보통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네, 조율하죠. 통상요. 조율합니다. 당연히. 이런 욕을 많이 받아본 저로서는 제가 조율왕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기 혐의라는 건 지난 2월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혐의 없다라고. 물론 경찰이 혐의 없다고 해서 검찰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제 무혐의로 의견을 송치한 사건이거든요. 2월 달에. 진작에.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검찰에서 금요일 연락이 와서 바로 월요일 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무혐의 받은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고영태 씨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이제 변호사를 금요일 저녁에 선임을 했고 근데 그 주말 사이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뭐 토요일도 하고 그때 통화가 잘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바로 그 검찰청에다가 변호사가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전화 안 해요. 당연히. 네. 월요일 날 바로 일과 시간에 선임된 변호인이 검사실 전화해서 그 사실 통보하고 내가 변호인이다. 그리고 선임계는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통화를 하면서 일정을 조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월요일 됐으니까 오늘 당장은 힘들고 자, 언제 합시다 이런 조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이제 체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선임계가 안 왔다 안 하는 거죠. 안 왔다. 근데 통화를 이미 했단 말이죠. 서류만 도착하지 않았지 사실상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도. 거꾸로 해요. 혹시 서류가 빨리 도착할까 봐. 서류 도착하기 전에 서류를 도착해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선임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바로 급하게 선임된 걸 전화 통화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고 서류 도착하기 전에 긴급히 체포한 거다. 예, 어제 검찰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임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내가 누구 변호사다라고만 하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네, 통상의 방식입니다. 통상의 사실. 방식인데 예.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아니 변호사가 내가 선임됐다고 전화했는데 선임계 아직 내지 않았다고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수사를 안정적으로 받으러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전화까지 해서 선임계 냈고 날짜 맞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체포영장까지 굉장히 집행한 이례적이에요. 거죠. 예.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자체가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응하겠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고영태 씨는 이미 10여 차례 이상 검찰에도 여러 번 단 한 번도 소환 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검찰 특검 모두 네. 성실하게 나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공휴일에도 나갔었고 명절 기간에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뜻이 없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검사하고 일정 얘기를 시작하면 당연히 검사는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건 도망가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니까 일정되기 시작하면 체포하지 않아요. 예. 그건 뭐 누구한테 주변에 변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더군다나 이 체포할 때 정식으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화로 금요일날 오라고 했던 혐의는 사기 혐의예요. 그렇죠? 근데 체포된 것은 다른 혐의, 알선수재.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지만 예. 다른 혐의로 긴급하게 체포된 거란 말이죠. 이거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 다른 담당 검사거든요. 전화한 사람과 이 건으로 체포를 하게 만든 검사하고 다른 사람인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형사 7부와 첨단 1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고영태 씨는 지금 몇 개월입니까 벌써 이 국정농단 전국에 벌어진 이후로 그 이후로 소환에 불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정식으로 소환장에 낸 게 아니 소환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전화한 거예요. 자기들도 전화 급하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라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변호인 선임됐고 월요일 날 아니 그렇게 급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조율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걸 토요일 일요일 아마 연락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영장을 미리 발부해 놓은 거죠. 체포영장을. 그런데 미리 발부해 뒀지만 선임된 변호인과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애초 영장을 발부하는 원인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신병이 확보가 됐고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주시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고영태 씨 한 사람의 체포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긴급하게 고영태 씨를 이 시점에 더군다나 계속 응해왔던 하등에 급박한 이유가 없잖아요. 급박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고영태 씨가 해외로 여기서 도망가려고 한다든가 이때까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든가 어딘지 모르겠다든지 변호인도 없다든지 연락 안 된 지 몇 주가 됐다든지 아니에요 다. 예, 제가 고영태 씨에게 듣기로는 자신은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갈 수도 없어요. 예. 예. 물론 이후에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자기가 확인했을 때는 출국 금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 고영태 씨가 긴급하게 체포되어서 범죄자 경찰이 긴급하게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 대중적인 그런 고영태 씨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인가? 저 사람은 사기꾼인가? 당장 긴급하게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범죄자인가? 이런 이미지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득을 보고 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자꾸 사고를 확장하게 되는 기운이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상한 기운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이득을 본다면 검찰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득을 본다면 소위 태극기 집회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고영태 씨 기획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이 실리게 되거든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대단히 기분 나쁜 전개. 대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이상한 기분이 느껴지는 뉴스입니다. 자,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 주목이 돼서 대선 후보들의 행보보다 주시하게 다뤄봤습니다. 체포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구속영장까지 이어질지 아닐지는 곧 결론이 나겠죠. 네, 적부심사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태 씨 개인이 최순실 씨와 같이 일하는 동안 개인적인 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대로 법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하지만 이게 대단히 긴급하게 체포할 사안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따져야 될 일이지만 체포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협조하겠다는 사람한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과 함께 온 전통의 코너, 전통의 강자, 내부자들. 새로 생긴 내부자 너희 코너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한두 주 이내에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요일이. 그러나 현재까지는 뉴스공장 최고의 코너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이며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의 차이를 분명히 분간하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제 좀 여러모로 방송에 참
적절한 용어 선택과 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왔죠. 저도 그 덕분에 이 내부자 둘 방송 내용을 비밀 녹취록이라고 이렇게 호도를 당하고 있어요. 비밀 녹취요. 몇백만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영상을 이걸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의원님 나온 부분을요? 마구잡이로 지금 허위사실로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편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SNS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3년 전인 지난 2014년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네.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를 예.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끈질기게 그 문제를 추적하고 또 문제 제기한 장본인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첫 출발은 아무도 사실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미약한 이 출발이었지만. 방송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마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진실의 퍼즐을 맨 처음 캐기 시작한 사람은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 방송에 한 거는 수차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네. 이걸 탄핵 3년 기획설로 이렇게 둔갑이 됐어요. 그래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은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항의나 시도할 수 있는 당연하죠. 것이죠. 예. 그런 행위들은 어디까지나 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을 마치 짜집게 가지고. 그렇죠.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기획을 3년 전에 했다. 했고 또 거기에 마치 김성태 의원도 연루가 된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3년 전부터. 그래서 저도 참 이 방송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게 의원님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3년 전에 그때는 시작은 작은 거였죠. 그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예. 시작된 거죠. 그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때 이렇게 큰 그림인 줄 모르고 시작했지만 어쨌든 3년 전에 그 첫 질문으로부터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첫 출발이 그때였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편집해서 엮어가지고 3년 전에 기획을 했는 걸로. 박근혜 탄핵을 기획을 했다. 이 세력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제가 기획했어요. 안철수 지지율이 뜨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는데요. 네. 우병우 풀려나고 잠깐만요. 그게 고용태 어디서 지금 구속되고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SNS상에서 돌아가요.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무슨. 저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기획했어요. 의원님 혼자 아이, 참. 이 모든 촛불집회가.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요.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뜨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우병우 풀려나고 고용태 구속되죠. 내부자인 고용태가 현관문까지 부숴가면서까지 체포당할 사람인가. 네. 우병우 검찰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제가 노승희를 만났습니다. 노승희, 자신도 네. 검찰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고 각오한다고. 검찰이 자기 이런 식으로 체포하거나 노영태처럼 하면은 자기는 하여튼 검찰 앞에 빨가벗고 자기가 출두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고요. 또 어제 최순실이가 안민석을 수사하라고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참 이게 묘하게 돌아가죠. 근데 그렇게 법정에서 외쳤던 것도 3년 기획서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까. 또 뉴스공장이 입조심하라고 방통위 1차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때문에요. 저 때문이죠.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2차 중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제가 의원님 때문에요. 들었는데 저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뉴스공장에서 안철수 혼밥 논란을 야기했고 이것을 김어준 공장장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안철수 측에서 항의를 했고 방통위가 징계를 했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희 당 의원들과 1년 동안에 밥 한 끼 차 한 잔 하지 않았어요. 혼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죠. 저는
지도자는 능력보다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쏘갔는데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지지를 말했다고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박근혜와 뭐가 틀립니까? 이런 비열한 행위 중단하고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저와 김어준과 뉴스공장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후보의 또 다른 진실을 시리즈로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사색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저 정 PD가 올해의 최우수 PD까지 상을 받은 분인데 저 PD가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 분노를 담아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 저 스스로의 자기 금열로 뉴스공장 탄압과 언론 탄압에 저항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금열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 다 하셨어요. 무슨 할 말 다 한 거고 지금부터 방송 시간은 안민석 의원은 무언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죠? 그러면? 침묵이 아니라 자기 금열로 저의 저항을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듣기에도 침묵이 금이고 침묵이 침묵으로 최고의 의원님 어떻게 침묵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뭐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또 조금 전에 이 방송에서 비열하다 뭐 이런 언어는 좀 자제되어야 그리고 여기 국민의당이 없지 않습니까? 항의를 반론을 제기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이 뭘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누가 말겨도 저 대책이 없는 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가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술가들이 느끼는 자기 금열 고통 그리고 기자들이 느끼는 자기 금열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표정은 근데 왜 이렇게 밝으세요? 별로 밝지는 않은 얼굴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듣는 정당 입장에서는 또 항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 가고요. 다만 저희 PD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 오늘은 안철수 안짜도 안 꺼내고요. 예. 대신에 사과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불편한 진실 시리즈를 제가 다음 주부터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저희 PD가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화장실에 갔어요. 끝나지 않은 전쟁.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지 않은 전쟁. 이게 그만둘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언론 탄압당하고서도 예. 김우중 공장장은 배알도 없어요? 웃지 마시고 빨리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래야 중단이 되죠. 아니 갑자기 너무 진지한 얼굴을 했다가 웃었다가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유승민 후보 이거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이제 곧 후보 등록을 공식으로 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면 인쇄에 들어갑니다. 인쇄에 들어가면 후보 사퇴를 하든 단일을 하든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에 찍혀 있으니까. 그러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얘기도 했었고, 쭉 얘기해 왔는데, 완주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은, 단일하든 연대든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분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승부든지 이기려면은 자신의 강점에 또 집중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이나 젊은 층에서 높은 호감도와 또 잠재적 지지율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TK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그게 안타까웠어요. 어제 이현우 의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바른정당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정당의 기치를 끌고 따뜻한 보수 그리고 깨끗한 보수를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막 그런 측면에서의 본인의 역량을 높이는 게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보수라는 관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어요. 대선 승리를 통해서 하나는 좌파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또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보수를 한골 탈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기득권에 안주한 그런 보수는 청산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배신하고
보수의 가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상황에서 대선 승리보다 어찌 보면은 핵심을 통한 보수 재탄생이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부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이 본산인 대구 경북 지역을 중점적으로 후보가 공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현주소예요. 또 후보 나름의 충분한 고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저는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생물. 며칠 안 남았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인위적인 어떤 뭐 그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뭐 보수의 완주 의사를 꺾어버리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고 보죠. 그렇지만 국민의 바람이 이렇게 여러 행태로 표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런 거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 부분은 뭐 여차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유승민 후보가 힘들게 어렵게 네. 지금 그래도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불과 이틀 남았어요, 근데. 그거는 후보 등록이죠. 후보 등록이지만 후보 등록 이후에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김성태 의원님도 자기 검열하고 계세요? 본인이나. 자기 검열차 2이네,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지가 대단히 강한 거죠, 현재. 본인은. 저희 동료 의원들이 보기에는 완주 의사가 뭐 거의 아주 강한 정도. 아주 강한 정도고. 그리고 보통 근데 강한 게 아니고 아주 강한 거죠. 보통 강한 게 아니고 아주 강한 것이고. 근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든 혹은 국민당이든 연대든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원들이 계신 거죠, 물론. 있죠. 거듭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대선 이후에 예. 정치 지행이나 또 우리 당의 진로 문제를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어떤 행태로든지 바른정당의 정치인들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뽑아낸 후보니까 후보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후보를 뒷받침했고 또 어떻게 보면 후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향후 당의 진로와 바른정당 33명의 이 정치인들의 길을 위해서는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 마지막 이런 부분은 또 후보도 이제 깊게 또 고민할 때가 됐죠. 후보 등록하고 나면 불과 20며칠 남습니다. 24일, 23일 넘었어요. 23일 남습니다. 23일이면 4주도 안 되는 거죠. 예. 3주 3주 이틀입니다. 정도죠. 사실상 통상의 선거라면 선거 막판이어서 변수가 거의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건데, 당내의 의견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지가 아주 강하고, 당내 의견은 어떤 식으로 갈려 있습니까? 완주하자, 자유한국당이다, 국민의당이다, 세 개로 나누면. 몇 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또 구분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궁금하니까요. 김어준 공장장이 저희가 또 저는 아니, 말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주면 바른정당은 바로 분란이 일어나요. 그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세는. 가장 큰 대세는. 대선은 우리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니까. 열심히 잘 뛰어서 예. 빨리 좀 우리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죠. 그 대구에 TK 지역에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은 당내에서. 그건 제가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건 좀 벗어나야 돼요. 안타까워요. 사실. 대한민국이 어디 TK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TK에서 배신자라고 지적받는 게 후보 당사자에게는 좀 아픈가 봅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본인의 또 정치가 이분이 비례대표 하고 난 거기에 다음에 고향이죠. 물론 정치적 대구 고향이고. 정치 예.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TK 정서를 가지고 늘 정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군요. 그 상당히 힘들어하고 본인 마음 아파하고 예. 또 물론 전국적인 우리 국민들의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바람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떤 그런 원성과
탄성 또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본인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죠. 지금 이 방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안민석 의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자기 검열하는 거라고 입을 일부러 닫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으실까? 먼저 끝나지 않은 전쟁 지난주 출판 기념회에 우리 김호준 공장장이 와주셔서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도 와주셔서 성안이 끝나서 대단히 감사드릴 말씀도 전하고 그날 팔린 책이 전부죠, 이때까지. 인쇄가 그날 다 나갔습니다. 그날 팔린 책이 첫판이 이제 며칠째 지금 그 인쇄를 충분하게 찍는다고 그 인쇄소 직원들이 지금 코피가 흘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데 일세로 끝날 걸로 출판사에 생각했나 보죠. 예. 당일날 2,000권인가 3,000권이 다 매진이 돼서요. 예. 왜 책을 이것밖에 안 찍었냐고 해서 오신 분들 사이에 뭐 싸움도 나고 뭐 출판사는 그런 알았던 거죠.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걸. 지금 교보나 영풍에 책이 지금 없어요. 없어서 그건 다 팔렸으니까. 그 책을 그렇죠. 구하러 온 2,000권 찍어서 분들이 2,000권 달아. 예. 항의하고 지금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그럴 리가 출판사에서.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 계시면 저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끝나지 않은 책을 많이 사셨군요. 끝나지 않은 전쟁 책 홍보로 혹시 오인받을 수 있으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왜 안 썼어요? 그만하세요. 예. 그 어제 보궐선거 있었는데 결과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특히 이 국민당 후보하고 붙은 곳이 9곳인데 그중에 7대2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경남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의원을 이겼고요. 특히 수도권 민심을 알 수 있는 하남시장 선거에서 여기는 이제 사당이 후보를 다 냈는데 여기서 저희 당 후보가 이겨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다행히 오늘 국민의당 순서도 저희 3부에 있으니까, 예. 그 이제 일단 주장부터 이제 하시죠. 대선이 예. 이제 3주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보가 좋은 거예요. 기득권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이 세상을 바꾸자는 게 진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5일 동안 문재인 후보께서 이게 참 진보가 좋은 것이다. 문재인이가 좋은 것이다. 문재인이가 되면은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구나. 손에 떡을 쥐어주는, 손에 떡과 빵을 쥐어주는 이런 진보 정책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잠시 출렁이지만은 일주일 내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월등한 또 그 선두를 김원중 달릴 수 있을 공장장님, 거라고. 요 대목에서 이런 방송을 하면은 제지를 해줘야 돼요. 아니, 이제 자기 그러니까 소속 당에 대해서 아니, 자기 유승민 자랑하는 거는 의원 뭐. 자랑하세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이 방송이 되면은 지적을 받죠. 지금은 우리는 그런 아니, 제 말씀이 자기 정당, 자기 홍보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 말씀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반응으로 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 진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진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국민들 한 분 손에 빵과 떡을 쥐어주는 그런 진보. 그래서 진보 후보가 되면은 내 삶이 달라지구나.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 고통받는데 이거 적게 내고 통신비 적게 낼 수가 있고 일자리 문제 해결되고 야 저런 후보가 되면은 국민들이 내 삶이 나아지겠구나. 이 비전만 보여주면은 이 선거는 해보나 김원중 마나. 공장장님, 내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예. 지금 현재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간접 PR을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02년도에 예. 당시 이해창 후보를 보는 것하고 제가 이상하게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빠르게 지어가고 있는 그런 완전히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때 역사적 사실을 정치인이면 잘 아는데 쭉 1위로 달리다가 그렇습니다. 막판에 역전돼 버리는 이번 예. 재보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통해서 예. 대륙 국민이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겼다는 건데 그걸 7대2로 이렇게 이겼다고 자자찬하시고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께서 상당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또 국민들 탓하고 말이야 국민들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기 대선 국면은 검증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어느 당이든
의원들이든 또 후보 자신이든 정말 처절한 진정성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호도해도 안 돼요. 김성태 의원님이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저보고 겸손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국민들을 향해서 겸손하라고 타일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거 정말 오만한 말씀이시고요.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문재인이라는 분은 이 촛불 전국에서 국민이 만들어낸 후보거든요. 그런데 보수 진영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처음에는 반기문이라는 상품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꺾어졌고, 그 다음에 한교안을 만지작거렸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안철수의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 도전 역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들의 손에 빵과 떡을 쥐어주는 비전과 정책을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면은 이 세 번째 도전도 꺾고서 새로운 도전 받고 있지만은 꺾고서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게 시대 흐름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보다 또 당의 지지보다 시대 정신, 시대 흐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번 대선은 촛불을 위한 촛불의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촛불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전, 촛불 국민들이 꺾어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촛불에 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구도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촛불의 민심이라는 것을 그걸 마침 문재인 전 대표가 항유하고 즐길 수 있고 또 그걸 수혜받는 그런 당사자로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이 말씀드리면은 민주주의의 승리고 또 정의의 승리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문재인 후보의 혼자의 승리로 이렇게 치부하려고 합니까? 그건 맞지는 않고. 제가 오늘은 자기 검열 중이라서 대단히 신중하지만요. 이 이야기하면 또 징계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 촛불 국민들, 이 촛불 전국이 만들어 놓은 이 조기 대선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명해야 되실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국정감사 3주 동안에 그 교문이 전쟁터가 되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내고자 했던 그 분투했던 야당 의원들 속에서 안철수 의원은 왜 K재단, 미러재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최순실 치여자도 왜 꺼내지 않았는지, 여기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단 해명부터 하고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분이 해명할 줄을 잘 모르고 반성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내일 저희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내부자들 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해명을 안 해. 그냥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또 이 좀 이상한 버릇이 남들한테 해명을 시켜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왜 내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한마디도 국감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K재단, 미러재단을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 최순실 치여자를 왜 꺼내지 않았는지 그 3주 동안에 다른 야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정말 전쟁을 치렀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본인이 해야죠. 본인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걸 왜 제3자한테 시킵니까? 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내부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일 있습니다. 이 방송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징계받습니까? 출연자니까 자기 아니,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 3주 동안에 속기록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은 K재단, K자, 미러재단, 미업자, 최순실 치여자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 보죠. 안민수 의원께서는 조석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아까 방송 시작에는 자기 검열하고 한다고. 자성하는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착 잡아놓고 불과 5분도 안 제가 징계를 각오하고서 징계를 의원님이 당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PD가 당하는 거고요.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징계를 받는다는 게 이게 21세기에 이런 언론 탄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갖추면서 하세요. 균형을 갖추면서. 아니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방송에서 출연진이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너무 편파적으로 편협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오늘은 제가 김성태 의원님이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네요. 이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국정감사 3주 동안에 다른 모든 의원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신기해하고 있어요. 그 얘기 왜 안철수 의원이 너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그 반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진실과 사실은 네.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안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취자들이 과연 진짜 3주 동안 안철수 후보가 최순실 취하자도 안 꺼냈을까? 안 믿겠죠. 오늘 자제하시기로 하셨지 속기록에 않습니까?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예요. 아니,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 김어준 공장장님, 네.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가 많이 청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재인 후보 이걸 들을 일 그래서 없다고 저는 그런지 보긴 하는데. 지금 오늘 안민석 의원이 충성. 보통 때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는 오늘 자제한다고 하셔놓고 자제가 아니라 거의 뭐. 더 강한 어조로. 아니 뉴스 공장이 탄압받고 언론이 탄압받는데 피가 거꾸로 쏟아요. 탄압받는 이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듣고 있는데. 공장장. 이게 의원님, 무슨 일이에요? 의원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혼밥이라는 계속해서 거는 더 혼나라. 지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야당 저희 의원들하고 PD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뺨을 왼쪽을 상의해서 때렸다, 오른쪽을 밥 한 번 안 먹었는데 이게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제가 징계를 받고 뉴스공장이 중징계를 지금 맞게 생겼는데 이게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중징계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기 딸은 중학교 1학년 때 조교유학 보내고서 교육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이고, 참. 예? 안민석 의원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오라요. 예? 그렇게 하면은. 단설과 병설의 이 차이도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 사실. 단설과 병설은 웬만한 후보들 다 모를 겁니다, 그 차이를. 유치원에. 동네 애엄마들이 다 아는 걸 갖다가 대통령 후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자제하고. 뭘 자제해요? 지금 자제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그냥 하신다고. 방치하시는 김어준 공장님께서 제가 지금 다시 지금 되지 와서 않았습니까? 안민석 의원을 자제.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양당 관계자 두 분을 동시에 전화로 모시고 최근의 이슈들 짚어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경진 홍보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로 짚고 반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에게 어제죠. 어제 안철수 후보 부인 특혜 채용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됐다 주장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부인신 김미경 씨가 카이스트에서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때 사실상 안 후보와 함께 1+1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사실이 이제 문서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김미경 씨가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각각 채용 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에 이미 채용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안 후보하고 같이 자기의 임용과 관련된 서류를 동시에 이미 준비를 합니다. 즉 이미 안철수 후보와 같이 김미경 교수가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채용 지원서를 보면 동의를 이미 3월 30일 날 계획이 세트되기 전에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리겠는데요. 첫째, 안철수 후보가 지원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이 2011년 3월 18일, 그다음 배우자인 김미경 씨가 지원한 서울대 의학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수립되는데 김미경 씨가 서울대 채용 지원서 수립도 되기 전에 3월 30일에 이미 채용 지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재직증명서와 관련 박사학위 증명서 이런 것들을 3월 22일과 23일 날 안철수 후보와 같이 이걸 서류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2011년 6월 2일에 서울대 정년 보장과 관련된 임용심사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연구 실적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정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거는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 하에 특혜 채용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반론해 주자면요. 그러니까 뭐 채용 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김미경 부인하고 두 분이 서울대 의대 같은 캠퍼스 커플 아니겠습니까? 이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지금 병리학으로 석사, 박사,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 3년 다니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2개 땄고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로 기억하고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법과 의학 연구소에서 거기서 개건 연구원을 지금 2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 병리학 박사의 이 특허법 전문가, 미국의 변호사, 이 정도의 자질과 재원을 갖추고 있는 융합 인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서울대학교에서 채용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 제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김미경 교수 채용에 도대체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인지 별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그럼 한 번씩 더 요 주제로 재반론의 기회를 홍익표 의원님한테 드리고 김경진 의원님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채용 전에 서류를 준비했다는 게 아니라 채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채용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김경진 의원님 잘 쓰신 말로 어떻게 이런 채용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 김미경 교수께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철수 후보하고 이 김미경 교수가 공동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단국대 의대 91년에 2월까지 단국대 의대 학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군에 입대한 직후에 91년 3월에 김미경 교수가 조교수로 임명이 되고요. 또 카이스트에도 함께 2008년에 들어가고 서울대에도 2011년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임명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형태가 3번씩이나 반복됐다는 거는 다분히 안철수 후보의 위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한 특혜 채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두 분이 서울대학 의대 캠퍼스 커플일 때부터 아마 상당히 이렇게 금슬이 좋았던 것 같고요. 꼭 아마 어쨌든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소소한 디테일은 저로서는 아직까지 지금 파악은 못 해봤는데 이게 그 정도로 한국에서 다양한 어떤 연구 경험과 경력, 그다음에 학위,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까지 또 미국의 유수 대학의 연구원까지 이 정도 한 사람이라면 서울대학 이 교수로 임용되는데 하등에 무슨 하자가 있을 수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도 서울대학교 당시 총장님이나 이 채용을 담당했던 분들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이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면은 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명도 때문에 1+1 채용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하시는 거고 국민의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충분한 자질과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사안이 많아서요.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당이 먼저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논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고용정보원의 원장님이 이제 권재철 씨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문재인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고용정보원 원장으로 간 상태였고, 이제 거기서 어쨌든 사람을 채용하는데 실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하는 절차와 더불어 이제 외부 이제 신규 채용이 이제 있었던 모양인데 어쨌든 외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2명 응시해서 지금 2명 합격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2명 중에 1명이 지금 이 문재인 씨 아드님 문준용 씨거든요. 그리고 채용 공고도 보통은 이제
워크넷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두 군데나 아니면 다섯 군데,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가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왜 이 문준용 씨 채용될 때 당시는 워크넷 한 곳에만 채용 공고를 냈는지, 그리고 채용 공고 기간도 내부 규정에 따르면 최소한 한 15일 이전에는 이렇게 보름 이전에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서 한 보름 정도는 공고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왜 이 경우에는 딱 채용 기간 들어오기 하루 전날 딱 해서 실제 4일 내지 5일 정도밖에 이렇게 짧은 기간밖에 안 되는 채용 공고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민정수석하고 이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라고 하는 특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문준용 씨에 대한 채용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론해 주시죠, 홍익표 의원님. 네, 어쨌든 아마 우리 사회가 이 특권, 그다음에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제가 특혜 채용되는 거에 대한 여러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사례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치인 한 명으로서 일단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고요. 다만 근데 이 문제는 이미 그 이명박 시절에서 다 그 검증되고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와 아무 관련이 없고 특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일부 그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그 회의록은 이미 원본하고 차이가 있고, 또 하태경 의원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것,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사항이죠. 문제가 없는 부분은 빼내서 왜곡했다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즉 당시 문군이 일반직에 응시해서 채용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비정규직이 한 40여 명이 있었어요. 이제 고용이 해고된 끝나는 기간이 이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 채용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출신 7명, 그리고 문준용 씨를 포함해서 다른 2분이 일반직으로 채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공고일이 15일, 보통 통상적으로 15일인데 당시 접수 기간이 6일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고용정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원장이 이 기간을 필요에 따라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이로 인해서 고용정보원이 기간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그것이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또는 특혜 시비가 있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왜 워크넷에만 공고를 했느냐. 근데 당시 이 워크넷이 2006년 당시에 일일 이용자가 약 23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런 채용 공고를 상시적으로 진행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기관에 공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은폐해서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만 채용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당시 고용노동부의 감사나 2010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있었던 감사에도 보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를 조작했거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혜택을 줬거나 또 자격에 부적격자가 포함됐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 내부 감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끝난 것을 자꾸 문제가 없는데 해명하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씩 더 재반론 또 제재반론 기회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기관이 이제 경고 조치를 이제 받으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잘못했다고 누구나 인정했겠죠. 기관 경고를 받은 걸로 인정이 됐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획실장님하고 아마 인사 담당자도 견책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았던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공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 아니냐 싶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참 공교로운 게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도 지금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난 날짜에 지금 졸업증명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아버지 같은 직장 동료였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입사하고 14개월 만인가 아마 이게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휴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어느 직장에서 입사한 지 14개월 만에 이게 어학연수 가겠다고 휴직을 받아주는 직장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휴직을 17개월인가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퇴사를 했는데 어쨌든 퇴직금도 이게 34개월분 기준으로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자비롭고 잘 대해주는
이런 기관과 직장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제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명을 하고 계시지만 큰 틀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 문재인 후보와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같은 직장 내에 상사와 부하로 근무했었던 관계, 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직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고요. 혹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냥 국민에게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과거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시절에 동문이라든지 뭐 선후배들이 찾아갔을 때 얼마나 냉정하게 굴었는지 지금도 동문 사이에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들을 특혜 채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데도 있어요. 여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전 그것도 좀 충분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좋은 직장 아니냐, 지금 와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특혜를 하면서 갈 만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자리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직을 하는데 그런 특혜가 있었다는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주의 받았다고 하는데, 기관주의는 이것 때문에만 받은 게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문제, 또 내부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기관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을 하는 겁니다.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내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해서 기관 주의 경고를 할 때에는 한 가지 사안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을 묶어서 그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지, 이 사안만 갖고 기관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14개월 만에 입사 14개월 만에 이 해외에 이제 휴직을 하고 갔다 이러는 건데, 이것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취업 보통 1년 이상만 근무하면 되게 갈 수는 있어요. 허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14개월 만에 갔다 이게 빠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부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또 3개월 전체에 대해서 휴직, 예를 들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노동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법을 하셨으니까 우리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받은 건데 그거를 특혜 시비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전부 다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당시에 당연한 권리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안철수 후보 딸 재산 문제도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먼저 문제가 뭔지 지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 안철수 후보의 따님 문제는 어젠가 우리 안 후보께서 재산 공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안 후보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보 등록 때 따님에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서 그냥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하시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거는 안철수 후보 본인이 지금 법안 발의한 게 직계 전속 가족에 대해서 재산 고지를 의무화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법안을 그렇게 내시고 스스로 자신의 따님에 대해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의정 활동과 실제 자신의 문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후보께서 재산을 공개하시고 또 후보 등록 때는 따님의 재산에 대해서 서류로서 입증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잘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혹시 김경진 의원님이 반론하시거나 보론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서운하달까 아니면 이제 굳이 첨언을 하자면, 첫째 이제 이렇게 민주당에서 말씀하실 때 이게 안철수 후보 따님 안설희 씨가 한국말도 못한다, 또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이제 이런 식의 불필요한 말씀들을 좀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인 김미경 여사가 미국으로 이제 법학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니까 그때 따라가서 미국에서 같이 6년간 같이 있다가 어머니는 귀국을 하고 본인은 거기 현지에 남아서 이제 대학 진학을 계속했었던 것인데,
한국말을 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또 좀 이렇게 틀리고 한국말 굉장히 유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와 덧붙여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꼬다리 곁다리로 붙어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원정 출산했다는데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국적이나 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허위 뉴스들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미국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한 적도 없고 한국 국적만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자세랄까 태도 이런 것들이 차라리 그냥 재산 공개해라.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자세와 품격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편하게 또 이렇게 선거 후보 등록하면서 이루어졌을 문제를 굉장히 좀 복잡하고 곁다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마치 의혹이 크게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냥 말에 말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조금 저희가 좀 상호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려고 했던 게 많은데 이야기가 길어져서 지금부터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 음주 사고 은폐 의혹.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한 번씩만 주고받겠습니다. 네. 김경준 의원님 문제 제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2003년도 4월 달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분이시던 배모 씨가 이제 경남 김해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음주 상태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한 2년 있다가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는 음주운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니까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라는 보고서가 지금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정수석실이 이 사고를 상당히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가능한 거고, 실제로 당시 경찰에서 보면 단순 접촉사고로 지금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조작 의혹이 지금 강하게 든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경찰청 자체 감찰한 바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 사건을 알아보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 이제 도대체 청와대에서 일선 김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왜 관여를 하고 그걸 알아보고 다니는지, 일선 경찰이 수사나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보고 받으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직접 확인을 하고 이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내부 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해서 허위였던 이 보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표 의원님. 네, 이게 2003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음주교통사고인데요. 예. 아마 청와대가 왜 이런 사건에 나섰느냐? 당연히 민정수석실이라는 거는 청와대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어떤 이 관리나 또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런 문제가 첩보나 정보가 있으면은 확인하는 게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마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이 교통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황 파악을 위해서 한 거는 저는 당연한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초기에 보고될 당시에 2003년도 당시에는 쌍방합의고 피해자 측이 어떤 문제제기 없이 그냥 합의된 사건이라고 정리가 됐고, 그렇게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얘기할 게 없었던 거죠.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분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청와대 업무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의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개별 한 사건을 직접 가서 다 들여다보고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고 원만하게 처리됐다면 그럼 그것대로 처리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2006년도에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오게 되니까 문재인 비서실장께서, 당시 비서실장은 이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고 해서 사건이 원칙대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즉 초기 2003년에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처리가 된 줄 알았다가 그다음에 2006년에 이후 피해자 측의 문제 제기에 따른 민원 접수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한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하게 무슨
이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또는 문재인 그 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 뭔가 이거를 개입해가지고 대통령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고 그 불필요한 어떤 정쟁을 위한 네거티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져서 양쪽에서 오가는 현안들이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오늘 이 시간 준비했는데 오늘은 요거 한 가지 더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문제 제기해 주시고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 이게 이제 저희가 드릴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예, 이게 어떤 현장에서 약간 좀 녹음이 이 오보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단설이 아니라 병설이 아니라 단설 유치원,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단설 유치원 비중이 3%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치원 중에서 국공립의 단설이 비중이.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보육과 육아, 출산 이런 여성의 사회적 진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육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적 어떤 역할을 높여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단설이든 병설이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결국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앞에 가가지고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진짜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하늘의 별따기처럼 국공립시설에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외면했다는 것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안철수 후보도 평소에 이제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서 학부모들에게 이제 수준 높은 어떤 육아 보육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은 전적으로 일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6,000개 이상 많은 숫자를 늘리고 국가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 입장인데 다만 이제 이제 사실은 이 병설 유치원보다는 단설 유치원이 이제 젊은 학부모들에게 조금 더 인기가 약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설 유치원은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건물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취약 아동 숫자 부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한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 비교적 투자가 적게 이제 쉽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설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병설 유치원으로 돌려서 병설 유치원의 품질과 서비스를 늘리는 데 쓴다면 지금 학부모들이 단설 유치원에서 느끼는 만족감만큼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을 병설 유치원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런 취지와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번씩 반론하고 재반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문제 삼은 걸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서 학부모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단설 유치원이죠.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단설 유치원을 많이 짓고 싶은데 다만 예산의 허용이나 또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병설 유치원을 짓는 거죠. 즉 저희의 우리 당의 당론은 어떤 공교육의 책임을 40%까지 높인다는 차원에서 병설 유치원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 여건이 허락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마다 단설 유치원도 확대해 가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솔직하게 봐야 되는 문제는 저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필 사립유치원들 원장님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현장 그때 현장에 갈 때마다 그분들에게 원하는 정책 메시지를 하면 자기 정책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어느 현장에 가서든 자기의 입장은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안철수 후보의 정책 메시지가 입장이 바뀌고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론해 주십시오.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그래서 이제 그 점을 한번 문재인 후보 측이 혹이니까요.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1대1로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맞짱 스탠딩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이 보육정책까지 포함해서 하는 제안을 홍익표 대변인과 또 문재인 후보께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저희 안철수 후보가 이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겠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얘기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 자체는 일관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 캠프 공방이 워낙 치열하고 워낙 많은 기사가 쏟아져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뭔지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양쪽 입장이 뭔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조만간 두 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좀 더 세게 싸워주세요. 다음에는 좀 후보들을 직접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후보들도 직접 오시겠고 네. 저희는 땡큐죠. 그리고 예. 후보들이 혹시 바쁘시면 두 분이 나와서 치고받고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뭐 언제든 좋습니다. 뭐 백지 스탠딩 토론도 좋고요. 네. 저는 좀 생산적인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경진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 홍익표 수석 대변인, 국민의당 선대의 김경진 홍보 본부장이었습니다. 자체 발굴, 과즙 톡톡, 김어준입니다. 자, MIT 참. 도시계획을 전공한 분들이 국내에 몇 있습니다만 여성 최초 여성 유일 아직까지도 안녕하세요. 아, 참.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요새 그 MIT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자라는 것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MIT가 또 저도 촘스키 교수님 인터뷰하러 가서 네. 들렸더니 시골 아닙니까 시골? 아, 그래도 저 하버드가 옆에 있는데 시골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근데 다들 하버드 보러 가시는데 네. MIT는 그냥 가까워요. 스쳐가는데 네, 가까워요. 정말 저는 MIT 유학 가서 처음으로 노무 촘스키 거기 계신지를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촘스키 선생님 거긴지 모르시고. 모르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알아가지고 제가 MIT를 다시 봤죠. 아니 다시 봤죠. MIT 그 재직하는 교수 중에 전 세계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노암 촘스키 노무 아니었습니까? 촘스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폴 크루그만이 예. 거기에서 경제학자. 교수를 했었고요. 또 한 예.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MIT가 공대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상당히 인문적인 토양이 깊다. 그리고 본인도 우리- 모른 채 갔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아니 모르는지 저도 그때는 공대인 줄 알고 갔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기 우리 하버드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네, 옆에요. 네. 예. 우리 저기 총수께서 인정해 주시는 촘스키 선생님이 계신 MIT 네. 좋습니다. 똑똑한 할아버지죠. 매우 똑똑한 할아버지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트위터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셨다면서요. 요즘 이슈 관련해서. 아, 요새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박사에다가 뭐 이러니까 네.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안철수 후보 네. 그 뭐 따님 얘기도 그렇고 사모님 얘기도 그렇고 그 미국에서 네. 공부하고 학위 얻고 네. 또 그쪽에서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필 또 MIT 그쪽에서 경험하신 거 아니냐 유학 시절을 아니, 여성으로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많이 받았나 아니 봐요. 근데 이제 저런 거였어요. 저기 따님이 그 재산에 관련된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저기 강하게 뭐냐. 문제겠죠. 왜냐면 저는 그냥 확실하게 밝히면 된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그거 만약 있으면 독립으로 할 수 있으면 그 IRS 자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 확실하게 내놓고 네, 국세청 그다음에 자료.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는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뭐 생활비와 학비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그 풀 스칼라십을 받으면은요 네. 학비에다가 플러스 생활비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지 아닌지를 알려다오. 그러면 확실하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는 뭐 조기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 유학하고 있는 사람의 뭐 정치적인 후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는 밝히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밝히라고 그런 게 막 비판하는 것처럼 막 그 얘기가 좀 퍼져서 그렇습니다. 밝히면 간단할 일을 왜 그렇게 일을 왜 키울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왜 그거 재산 공개 안 하냐. 보통은 유학 가고 아마 네. 딸을 이 정치 공방소에 끼워 놓고 싶지 않았겠죠 부모 입장에서. 글쎄요. 네.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거 좀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사모님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저도 이제 MIT 박사에다가 저는 이제 교수도 못 됐잖아요. 기껏 해봤자 저는 겸임 교수만 했는데 제가 또 카이스트에 겸임 교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경력이나 이런 게 네. 약간 겹치다 보니까 네. 의원님의
경험상 이런 일을 어떻게 보시나요? 궁금해서 사람들이 아니 많이 근데 물어봤겠죠. 사모님 거는 하여튼 기분이 좀 꿀꿀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따님 문제는 조교 수입 3, 3월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것도 있지만 풀 스칼렛십 받고 하면 가능하다. 가능한 얘기. 이건 문제 없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거고. 네, 밝혀만 치면. 근데 네. 사모님 거는 글쎄요. 저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바로 거기 가시기 전에 제가 겸임 교수를 했더라고요. 2년 네. 동안. 근데 저도 겸임 교수는 사실 별거 없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경임은 명예직에 가깝나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제 강의하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실비 정도의 것만 받아요. 근데, 근데 거기는 석자 교수거든요. 정문술 석자 교수라는 건 뭐냐면 돈을 300억을 이사장이 내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가 되신 거예요. 네. 정교수로 그것도. 근데 거기에다가 사모님을 플러스 원을 한다.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특혜입니다. 아무리 사모님께서 역량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특출한 경력을 가지고 아니요. 그거 특출한 경력, 아니야. 특출한 경력, 그거는 뭐 따로 적어. 의학도 했고 법학도 했고 미국에서. 뭐냐면 특출한 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일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 보십시오. 저 학교 안 가도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데는 안 가는 게 맞아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철학은 제가 이러다가 개인적인 철학은 저희 남편이 있는데 저 거의 안 갑니다. 그쪽하고는 안 놉니다. 근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방금 앞에 이 얘기를 다뤄서 저도 생생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박사님의 이 삶의 철학은 부부관계와 일을 섞지 말자. 여서 가능하면 안 간다고 하시는 건데 거꾸로 실력이 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같이 일하자. 이런 부부의 철학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부부의 철학을 2번씩이나 남들이 보기에 분명히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걸 저는요, 동원에 이게 카이스트하고 서울대예요. 국립대학들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 2번씩이나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개인 경험상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이거는, 저는 성현치가 않아서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트위터로 하도 질문이 많이 와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고. 그렇게 카이스트에도 얘기하는 계셨기 거고요. 때문에. 근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경력이기 때문에 하고 납득될 분도 지금 국민의당이 없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하고 상관없이 궁금해서 이제 박사님한테 여쭤본 건데. 네. 어쨌든 반론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대신 반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스펙이 되고, 예. 그리고 부부 철학이 그러하다라고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이 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 지난주에 뉴타운은 사기다 여기까지 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개발 공약이 왜 대선 후보 공약이 될까? 그 전에 이제 뉴타운에 대해서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뉴타운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뉴타운의 대안은 뭐냐? 그 뉴타운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저도 또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럼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네,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오래된 주택들 뭐 어떡하라는 거냐?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게 크게 2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아니, 그래도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 좋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아파트 수가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기회도 많아지고, 동네도 낙후된 게 좀 좋아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요 2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네, 요거 2가지거든요. 동네 낙후됐는데 뭐 하긴 해야 되잖아. 낙후됐다는 말도 참 싫어요. 낙후된 말이요. 제가 개발 공약이라는 말도 안 좋은데 낙후됐다는 말을 우리 쓰지 말고 동네가 좀 쇠퇴했다고 그럽시다. 그의 삶이. 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느 게 더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 주민들이? 낙후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고치자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뒤로 가고 있다라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로 해가지고 기분이 참 나쁜데 쇠퇴라는 거는 좋은 시절이 있었으나 조금씩 그런 의미로.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니까는요.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씁니다. 그런 식으로 씁니다. 한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건 그 지역이 한때 잘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정말 보금자리고 이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그리고 저 아파트 단지들이 막 침범을 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로 보이는 거죠.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하면은 원주민들이 10%에서 15%밖에 못 삽니다. 다 쫓겨나가요. 왜냐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을 살 수 있고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 자꾸 그러니까요. 개발 단위를 낮춰야 되는 거 하나. 단지가 아니라 좀 작게 하면은 중소개발업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하나.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뭐 학교도 필요하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이런 거 필요할 때는 공공에서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하면은 집만 지어가지고 동네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에서 공공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러면은 된다. 집을 다 뜯어내고 갈아엎을 게 아니라 네. 공공에서 그 주변의 주거 환경이 좋아지도록 인프라들은 공공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집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게 자생적으로 재건축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게 또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아파트 다 갈아엎어버리고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네. 이런 게 아니라 싹쓸이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살금 하는 겁니다. 개별 이게, 네. 네, 개별 거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집을 개조하거나 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주거 환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도시 재생이에요. 이게 이제 이건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다 개념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면 우리 그 뉴타운과의 차이점은 쌍문개고 아파트 들어오는 것과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개별 집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진화하는 식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와줘야 거기에 된다. 자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에 대한 공약이 이번에 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네. 일단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공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조금 크게는 해주셨어요. 도시 재생 뉴딜까지 썼는데 저는 그 말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그거는 괜찮은 방향이고 저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공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거 나오지 않을 수 아니 저는 안 나올 수 지난번에도 없겠죠.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도시 재생에 대한 거는 근데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힘을 어느 만큼 얹어줄 건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하고 공약으로 해보고 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개발 공약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주거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일자리와 산업과 그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거, 환경 이런 게 한꺼번에 뭉뚱거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런 공약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각 후보들의 이 뉴타운 네. 대체 정책을 보고 네.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다 나오지가 않았다. 아직은 주택 공약도 그렇고 다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런 공약으로 서로들 좀 뜨겁게 붙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굉장히 리얼한 겁니다. 후보 등록이 내일 모레니까요. 다음 주도 나오겠죠. 틀림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네. 이 시간에 각 후보의 도시 재생 공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석을.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MIT 출신 국내 최초 유일의 여성 박사님. 아니고요. 여성으로서 현재까지도 유일한 김재래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4시 뵙겠습니다. 안녕. 선임된 변호인이 검사실 전화해서 그 사실 통보하고 내가 변호인이다. 그리고 선임계는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통화를 하면서 일정을 조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월요일 됐으니까 오늘 당장은 힘들고 자, 언제 합시다 이런 조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이제 체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선임계가 안 왔다 안 하는 거죠. 안 왔다. 근데 통화를 이미 했단 말이죠. 서류만 도착하지 않았지 사실상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도. 거꾸로예요. 혹시 서류가 빨리 도착할까 봐. 서류 도착하기 전에 서류를 도착해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선임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바로 급하게. 선임된 걸 전화통화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고 서류 도착하기 전에
긴급히 체포한 거다. 예, 어제 검찰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임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내가 누구 변호사다라고만 하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통상의 방식입니다. 통상의 사실. 방식인데 예.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아니 변호사가 내가 선임됐다고 전화했는데 선임계 아직 내지 않았다고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수사를 안정적으로 받으러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전화까지 해서 선임계 냈고 날짜 맞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체포영장까지 굉장히 집행한 이례적이에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자체가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응하겠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고영태 씨는 이미 10여 차례 이상 검찰에도 여러 번 단 한 번도 소환 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검찰 특검 모두 예. 성실하게 나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공휴일에도 나갔었고 명절 기간에도 명절 기간에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뜻이 없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검사하고 일정 얘기를 시작하면 당연히 검사는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건 도망가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니까 일정되기 시작하면 체포하지 않아요. 예. 그건 뭐 누구한테 주변에 변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더군다나 이 체포할 때 정식으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화로 금요일날 오라고 했던 혐의는 사기 혐의예요. 그렇죠? 근데 체포된 것은 다른 혐의, 알선수재.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지만 예. 다른 혐의로 긴급하게 체포된 거란 말이죠. 이거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 다른 담당 검사거든요. 전화한 사람과 이 건으로 체포를 하게 만든 검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형사 7부와 첨단 1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고영태 씨는 지금 몇 개월입니까 벌써 이 국정농단 그 전국에 벌어진 이후로 그 이후로 소환에 불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정식으로 소환장에 낸 게 아니 소환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전화한 거예요. 자기들도 전화 급하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라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변호인 선임됐고 월요일날 아니 그렇게 급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조율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걸 토요일, 일요일 아마 연락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영장을 미리 발부해 놓은 거죠. 체포영장을. 그런데 미리 발부해 뒀지만 선임된 변호인과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애초 영장을 발부하는 원인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신병이 확보가 됐고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주시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고영태 씨 한 사람의 체포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긴급하게 고영태 씨를 이 시점에 더군다나 계속 응해왔던 하등에 급박한 이유가 없잖아요. 급박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고영태 씨가 해외로 여기서 도망가려고 한다든가 이때까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든가 어딘지 모르겠다든지 변호인도 없다든지 연락 안 된 지 뭐 몇 주가 됐다든지 아니에요 다. 예, 제가 고영태 씨에게 듣기로는 자신은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갈 수도 없어요. 예. 예. 물론 이후에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자기가 확인했을 때는 출국 금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 고영태 씨가 긴급하게 체포되어서 범죄자 경찰이 긴급하게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 대중적인 그런 고영태 씨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인가? 저 사람은 사기꾼인가? 당장 긴급하게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범죄자인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화요일 고영태 씨가 체포됐죠. 검찰이라면 고영태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영태 씨는 그간 검찰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만 10여 차례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검찰과 통화를 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말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두었고 월요일 선임된 변호인과 출석일 조율하기로 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미리 받아둔 영장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더구나 체포한 사유인 사기죄는 경찰이 지난 2월 무혐의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뇌물 혐의, 마사회법 위반 혐의, 검찰이 따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에 걸쳐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을 하루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변호사가 선임되고 출석일을 조율하는 도중에 갑자기 체포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걸까요? 고영태 씨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그동안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 이유 제대로 밝혀내려면 이번 선거 정말 잘 치러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선거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벌써. 네. 김은지 기자가 브리핑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12월 초 정도입니다. 12월 초. 예, 한참 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불어갔던데요. 뉴스로만 4개월을 달려왔는데, 예. 어느새 이제 선거예요. 대선이에요. 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자, 어제 보궐선거가 있었죠? 네, 결과 나왔습니다. 친박 김재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3자리에서는요, 자유한국당, 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한 명씩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오수봉 후보가, 포천시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요, 총 7곳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3명, 국민의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고요. 기초의원은 총 19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자유한국당이 7명, 민주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 바른정당 2명, 무소속 3명 당선됐습니다. 민심의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이제 좀 적어요. 예. 예, 투표율도 저조하고요. 예, 적긴 한데, 각 당이 이제 의미부여는 당연히 하겠죠. 예.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통 터프하시라고 할 수 있는 TK를 휩쓸었으니까, 역시 이곳의 맹주는 자신들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PK 지역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승리한 곳이 있어요. 예. 네, 기초단체죠. 예, 기초단체긴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고무적일 테고,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하간 무슨 당이 무슨 얘기를 하든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지금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뭐, 어떤 지표로 삼기엔 좀 작습니다. 현재 바라보자면. 바른정당은 좀 뼈아플 것 같긴 합니다. 기초의원 2명 정도만 당선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재정 지출을 2배로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소위 제이노믹스입니다. 경제정책을 중심에 두고 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안보를 계속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제 판문점, 또 어제는 전쟁기념관 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쟁기념관에 가서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북미가 일촉즉발의 순간이 되고 있다면서 안보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강한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 이해는 갑니다. 예. 다음은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는 15일 대선 후보 등록하고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재보선에서 당선됐고 재선했는데 그 자리를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른정당은요?
계속해서 TK 표심 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안보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각 세우면서 그분들은 사드 배치 반대했다가 보수표 얻으려고 말 180도 바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말을 바꾼 건 사실이죠. 예. TK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이 당세를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의당은요? 심상정 후보도 선대위 발족됐습니다. 김세균 교수, 권영길 전 의원 이야기고요.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뜨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우병우 풀려나고 고영태 구속되죠. 내부자인 고영태가 현관문까지 부숴가면서까지 체포당할 사람인가. 우병우 검찰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제가 노승희를 만났습니다. 자신도 검찰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고 각오한다고. 검찰이 자기 이런 식으로 체포하거나 노영태처럼 하면은 자기는 하여튼 검찰 앞에 빨가벗고 자기가 출두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고요. 또 어제 최순실이가 안민석을 수사하라고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참 이게 묘하게 돌아가죠. 근데 그렇게 법정에서 외쳤던 것도 3년 기획서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까. 또 뉴스공장이 입조심하라고 방통위 1차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때문에요. 저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차 중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제가 의원님 때문에요. 저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뉴스공장에서 안철수 혼밥 논란을 야기했고 이것을 김어준 공장장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안철수 측에서 항의를 했고 방통위가 징계를 했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희 당 의원들과 1년 동안에 밥 한 끼 차 한 잔 하지 않았어요. 혼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죠. 저는 지도자는 능력보다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쏘갔는데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지시를 말했다고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박근혜와 뭐가 틀립니까? 이런 비열한 행위 중단하고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저와 김어준과 뉴스공장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후보의 또 다른 진실을 시리즈로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일단 저 정 PD가 올해 최우수 PD까지 상을 받은 분인데 저 PD가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 분노를 담아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 저 스스로의 자기 검열로 뉴스공장 탄압과 언론 탄압에 저항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검열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 다 하셨으면서 무슨 자기 할 말 다 한 검열하십니까? 거고 지금부터 방송 시간은 안민석 의원은 무언으로 침묵으로 일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침묵이 아니라 자기 검열로 저의 저항을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자기 듣기에도 침묵이 금이고 침묵이 침묵으로 최고의 의원님이 어떻게 침묵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또 조금 전에 이 방송에서 비열하다 이런 언어는 좀 자제되어져야 그리고 여기 국민의당이 없지 않습니까? 항의를 반론을 제기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누가 말기도 대책이 없는 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가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술가들이 느끼는 자기 검열 고통 그리고 기자들이 느끼는 자기 검열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표정은 근데 왜 이렇게 밝으세요? 별로 밝지는 않은 얼굴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듣는 정당 입장에서는 또 항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해 가고요. 다만 저희 PD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 오늘은 안철수 안짜도 안 꺼내고요. 예. 대신에 사과하지 않으면 안철수 불편한 진실 시리즈를 제가 다음 주부터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저희 PD가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화장실에 갔어요. 끝나지 않은 전쟁.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지 않은 전쟁. 이게 그만둘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언론 탄압당하고서도 김우중 공장장은 배알도 없어요? 웃지 마시고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키세요. 그래야 중단이 되죠. 아니 갑자기 너무 진지한 얼굴을 했다가 웃었다가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유승민 후보 이거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이제 곧 후보 등록을 공식으로 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면 인쇄에 들어갑니다. 인쇄에 들어가면 후보 사퇴를 하든 단일을 하든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에 찍혀 있으니까. 그러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얘기도 했었고, 쭉 얘기해 왔는데, 완주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은, 단일하든 연대든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분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승부든지 이기려면은 자신의 강점에 또 집중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이나 젊은 층에서 높은 호감도와 또 잠재적 지지율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TK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그게 안타까웠어요. 어제 이혜원 의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바른정당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정당의 기치를 끌고 이런 이미지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득을 보고 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자꾸 사고를 확장하게 되는 기운이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상한 기운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이득을 본다면, 검찰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득을 본다면 소위 태극기 집회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고영태 씨 기획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이 실리게 되거든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대단히 기분 나쁜 전개. 대선을 한 달도 놓지 않은 시점에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이상한 기분이 느껴지는 뉴스입니다. 자,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 주목이 돼서 대선 후보들의 행보보다 주시하게 다뤄봤습니다. 체포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구속영장까지 이어질지 아닐지는 곧 결론이 나겠죠? 네, 적부심사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태 씨 개인이 최순실 씨와 같이 일하는 동안 개인적인 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대로 법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하지만 이게 대단히 긴급하게 체포할 사안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따져야 될 일이지만 체포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협조하겠다는 사람한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과 함께 온 전통의 코너, 전통의 강자, 내부자들. 새로 생긴 내부자 너희 코너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한두 주 이내에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요일이. 그러나 현재까지는 뉴스공장 최고의 코너,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이며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의 차이를 분명히 분간하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제 좀 여러모로 방송에 참 적절한 용어 선택과 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왔죠. 저도 그 덕분에 이 내부자 둘 방송 내용을 비밀 녹취록이라고 이렇게 호도를 당하고 있어요. 비밀 녹취록 몇백만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영상을 이걸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의원님 나온 부분을요? 마구잡이로 지금 허위사실로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편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SNS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3년 전인 지난 2014년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네.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를 네.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끈질기게 그 문제를 추적하고 또 문제 제기한 장본인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첫 출발은 아무도 사실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미약한 이 출발이었지만. 방송에서 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마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진실의 퍼즐을 맨 처음 캐기 시작한 사람은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 방송에 한 거는 수차례였죠.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네. 이걸 탄핵 3년 기획설로 이렇게 둔갑이 됐어요. 그래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은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항의나 시도할 수 있는 당연하죠. 것이죠. 예. 그런 행위들은 어디까지나 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을 마치 짜집게가지고. 그렇죠.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기획을 3년 전에 했다. 했고 또 거기에 마치 김성태 의원도 연루가 된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3년 전부터 그래서 저도 참 이 방송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게 의원님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3년 전에 그때는 시작은 작은 거였죠. 그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그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때 이렇게 큰 그림인 줄 모르고 시작했지만 어쨌든 3년 전에 그 첫 질문으로부터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첫 출발이 그때였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편집해서 엮어가지고 3년 전에 기획을 했는 박근혜 탄핵을 기획을 했다. 이 세력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제가 기획했어요. 안철수 지지율이 뜨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는데요. 네. 우병우 풀려나고 잠깐만요. 그게 어디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SNS상에서 돌아다녔어요.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무슨 저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기획했어요. 의원님 혼자 이 모든 촛불 집회와 가당치 않은 강기갑 전 의원 등 주요 진보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하루 주요 후보들의 행보를 짚어봤고요. 더 깊이 있는 이 행보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준비된 순서들이 있으니까 그때 짚어보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이 주요 주자들은 아니지만 대선 출마 선언했던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불출마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지난 5일 대선 출마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통합정부 구성에서 국가위기 극복해보겠다라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신의 노력은 어제로서 멈추겠다. 자신의 호소는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늦었다. 부족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홍석현 전 JTBC 회장 같은 경우에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놓고 행보하는 건 준비되지 않았다라면서 대선 불출마 의사 밝혔습니다. 그럼 정원찬 전 대표만 남게 됐네요. 3인 회동이 제법 화제가 됐었는데 언론에서만 사실 크게 주목을 했었죠. 예. 근데 이 3인이 이렇게 뿔뿔이 제갈길을 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정운찬 전 총리가 저희와 인터뷰한 결과가 아닌가. 사두체제라는 비밀을 그때 인터뷰 와중에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이 모임에 와야 된 게 아닌가 하는 이 말에 책임감을 저는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를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지. 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사두체제라는 굉장히 신선한 정치 실험을 얘기하셨다가 세 분이 이렇게 헤어지게 됐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책임을 동감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박지원 대표에게 백의종군 촉구했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박 대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말고 백의종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최고위원도 박 대표는 늘 선당우사를 말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몸소 실천할 적기다 이렇게 거들었는데요. 박지원 대표는 회의 도중에 두 차례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요. 곧이어서 발표된 선대위 이름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이제 선대위 꾸밀 때 시끄럽습니다. 예. 당내에서. 민주당도 시끄럽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이게 뉴스가 좀 되긴 했는데 박지원 대표만한 스피커가 당내에 없죠. 예. 더군다나 지금 불과 4주 남은 대선 전에 뉴스로 나오긴 했지만 박지원 대표가 끝까지 대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다른 당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검찰이 고영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고영태 씨 쪽에서는요,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면서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는데,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에 석방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여기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이 뉴스는.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시사인도 고영태 씨를 몇 차례 만나서 인터뷰도 네. 했죠. 김원중 기자도 또 인터뷰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에서 전화 올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 현장을 봤는데요. 계속 검찰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되는데 검찰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전후 사정을 좀 자세히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게 좀 주시한 뉴스라고 보는 게, 전 고영태 씨 체포에서 좀 이상한 기운을 전 느끼거든요. 대단히 심각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그러나 이상하다 하는 기운을 전 느끼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고영태 씨한테. 며칠 안 됐어요. 지난주 주말이죠.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월요일 출석하라. 주말 금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월요일 출석하라 그러면 보통 당장 일정들이 보통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네, 조율하죠, 통상요. 조율합니다. 당연히. 이런 욕을 많이 받아본 저로서는 제가 조율왕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기 혐의라는 건 지난 2월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혐의 없다라고. 물론 경찰이 혐의 없다고 해서 검찰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제 무혐의로 의견을 송치한 사건이거든요. 2월 달에. 진작에.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검찰에서 금요일 연락이 와서 바로 월요일 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무혐의 받은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고영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이제, 변호사를 금요일 저녁에 선임을 했고, 근데 그 주말 사이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뭐 토요일도 하고. 그때 통화가 잘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바로, 검찰청에다가 변호사가 토요일이라 이럴 전화 안 해요, 당연히. 네. 월요일 날 바로 일과 시간에